첫 사망자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 비상. 자, 먼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연일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중환자와 사망자까지 급증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또 얼마나 또 늘은 거예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을 기록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나왔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확진자는요 35명이 늘어났고요. 총 792명, 단일 시설에서 나온 최대 규모의 감염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의 동부구치소는요. 수용자를 포함한 직원 2천여 명에 대한 전원 전수 검사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내일 오후면은 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아니면 확산세가 꺾였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기자, 이런 가운데 첫 사망자도 확인이 됐죠. 네, 안타깝게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윤창열 씨인데요. 올해 66세인 윤 씨는 지난 2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였던 윤 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 다음 날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됐고 결국 지난 27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3,700억 대의 분양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3년 구속됐는데요. 2013년 만기 출소했지만 이후 또다시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으로 다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역당국의 관련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하여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구치소에 들어오신 이후에도 구치소 내의 의료시설에서 지병에 관련된 치료를 지속해 오시던 분이고 그런 중에 이제 전수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하시던 중에 사망을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망이 12월 27일에 사망하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은 기자,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정시설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던데 이게 서울 동부구치소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동부구치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이 집단 감염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동부구치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예, 어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1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번의 음성 판정을 받고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 85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이뿐 아닙니다. 강원 북부교도소에서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감자 60명 중에서도 1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나서 자칫하면 더 확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네요. 자, 한편에서 법무부가요, 이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한 게 바로 지난 18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직원 중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수용자 중에서는 지난 14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에 4주, 그리고 처음 수용자 확진자가 나온 이 나흘이나 늦게 전수 검사가 이뤄진 건데요. 때문에 늑장 검사 지적이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렇게 전수 검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직원이 최초에 확진된 뒤로부터는 3주 뒤, 그리고 수용자 확진 4일 뒤에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 만큼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비판이 확산이 됐는데요. 이런 비판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해명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수용자 전수조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향후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는 전수조사를 추진하기가 곤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전수검사를 하지 못한 이 원인, 이것을 서울시와 송파구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이 집단 발생은 당연히 국비로 검사가 가능하다. 이 방역 방향은 서울시와 송파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런 만큼 서울시와 송파구에 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무부, 서울시 서로 뭐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공방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반박에 대해서 법무부 쪽 다시 취재해 봤어요? 네, 제가 법무부 관계자 오늘 오전 통화를 했는데 네. 이 서울시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이 난처하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런 입장을 낸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또 다시 서울시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이 관련 회의가 지난 14일과 16일 두 차례 있었는데 이 두 차례 회의에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 관련해서 재반박 자료를 조만간 다시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사실은 방역 비상 상황에서 이 서울시와 법무부 모두 협조를 해야 하는 두 기관인데 그렇죠. 오히려 공방만 주고받고 있어서 더 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또 어떻게 반박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제요, 추미애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열흘 만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교정행정의 총 책임자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첫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열흘 후에 갔다는 거는 너무 늦은 거죠. 좀 일찍 가죠. 초동 대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792명이 나온 다음에 열흘 후에 갔다는 거는 소잃고 왜 안 가고 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 누구보다도 민심에 좀 예민하게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정치인 출신 아니에요? 네. 근데 저렇게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많이 감염이 되는데 늑장 대응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구치소라는 게 그 교도소랑은 다르잖아요.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다음이고 구치소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권은 소중하지만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사실은 그 죄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저렇게 코로나19에 노출됐는데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첫 확진자 11월 27일 나온 다음에 3주 후에나 저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재소자들 안에 있는 분들한테 마스크도 제대로 또 지급을 안 했대요. 그리고 또 음성인 사람 또 그 수용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양성인 사람 그냥 방치해가지고 뒤섞여서 같은 방에 있어서 네. 어떤 수용자는 나는 복도에서 지내겠다. 이거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더 잘못된 거는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 또 더 잘못된 거는 기자회견 사과를 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제대로 안 받는다는 거. 이건 총체적인 잘못된 난맥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 교수님, 지금 네. 윤영걸 대표가 언급을 잠깐 했지만 지금 네.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지금 법무부, 서울시 서로 내탁 공방만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두 기관이 지금 다퉈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노정됐던 문제들을 빨리 그러니까 조기에 그러니까 이 지금 수정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 서로의 잘잘못을 갖고 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 더 나아가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자아내는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방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윤영걸 대표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무적 상황 판단 능력, 정치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 지금 이 동부구치소에서 이 사태가 발생됐을 때 추미애 장관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만약에 자신의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초동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전수검사를 못했다,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서울시장 권한 대행인 서정엽 대행한테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관철됐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윤석열 총장과의 그런 이 검찰 얘기라는 부분의 그 가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그러나 또 다른 지금 법무행정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고 한다면 구치소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상대적으로 등하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구치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은 창 밖으로 이 자필 메모를 써서 막 흔들고요. 지인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위험성을 좀 알리기도 합니다. 이 내용 보니까 확진자 한 방에 8명 수용이 돼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지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은 기자, 네. 뭐 편지들 이런 메모들 좀 내용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용자들이 이 창살 밖으로 쪽지를 내밀어 흔들면서 고통을 호소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확진자가 한 방에 8명씩이나 수용이 돼 있다. 또 이 서신, 즉 편지를 외부로 발송하는 게 금지다.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로 확진자가 8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또 이런 글들이 써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이 대표님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무부는 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예산을 핑계로 대면서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밀폐된 아파트형 구조잖아요. 이런 네. 구조에서 이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이 구조 특성상 공기를 통한 감염의 확산에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밖으로 창살 밖으로 내민 쪽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침 환자와 몸살 환자가 방을 옮긴다면서 피난민처럼 온통 뒤섞여 있다. 또 8명만 수용 가능한 방에 11명이 시체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이 수용자뿐만 아니고 이 동부구치소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현직 교도관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신을 동부구치소의 일원이라고 밝힌 이 사람은 이 최소한의 접촉자는 선별을 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접촉 신고 이건 듣지 않는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도 출근시키려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방호복 지급이 굉장히 미흡했고 또 초기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게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이 방역에 있어서의 허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거 얘기를 듣고 동부구치소는 뭐라 그래요? 네, 법무부가 관련 입장을 냈는데요. 네. 법무부는 이 지난달 30일부터는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서 모든 신입 수용자 그리고 일반 수용자에게 KF80의 마스크를 지급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이 예산상의 문제로 전체 수용자들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11월 말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한 기간에만 이 전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 미발생 기간은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지급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조차도 어쨌든 이 마스크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이 구치소 내에서는 이런 마스크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이걸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어떻게 마스크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 예산을 각 기관들에 자율적으로 배정을 해서 이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장에서 2장 정도의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충분치는 않아 보여서 앞으로 추가 감염이 이뤄지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나오고요. 또 앞에서 지적했던 이 접촉자의 구분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2,070명인데 12월 7일 기준으로 2,413명이 같이 수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수용률이 116.6%로 과밀 수용되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충분하게 이 격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와 접촉자를 그룹별로만 분리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이 비단 동부구치소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강제 또는 권고 형태로 시행 중이죠. 그런데요, 이 명령을 어기고 파티를 즐기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구의원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몇 명이서 뭐 어디서 몇 시까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요즘 술집이나 식당 등이 9시에 문을 닫으면서 길거리에 나가보면 9시 이후에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최우진 마포구의원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봅니다. 그제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파티룸에서 밤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지인 5명과 함께 파티를 벌여온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요. 5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당시 경찰이 이들의 파티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적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5명 이상도 모이면 안 되고 이 파티룸도 집합 금지 장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우진 구의원 등 5명은요. 일단 술자리를 가진 파티룸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일종의 사적 만남 공간인데요. 의리의리하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노랫소리도 들렸다고 하고요.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벌 받아요, 그러면? 네, 일단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요. 파티룸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그리고 파티룸에 참가한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불시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관내 파티룸,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식당 및 관광 숙박업소 등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법적인 비판을 떠나서 도덕적 비판이 현재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소독약을 뿌리면서 그리고 방역 활동을 하는 모습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요. 21대 총선에서 투철한 애당심을 보였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2급 상당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회의할 때 이 구의원 취재해봤더니 좀 특이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특이점인 거예요? 네, 지난 2014년에 마포 구의원에 출마한 최 의원의 모습입니다. 네. 일단 본인을 선거 정청래 벽법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을 정청래 국회의원 5급 비서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당시엔 공천을 받지 못하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일단 최재원 마포구의의 3선 의원 장남이라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당시 최 의원은 당선은 안 됐지만 이후 2018년에 구의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 선거 벽보에 우리 아버지가 마포구의회 3선 의원을 지낸 분이다. 나는 그분의 장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빠 찬스인가요?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구의원 뭐 반응 취재해봤어요? 네, 일단 최 의원은 아직 공식 입장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수차례 전화를 해봤는데요. 연락은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다만 최 의원은 한 언론에게 이렇게 전했는데요.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하러 갔다. 자영업자 어려움을 들어주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다. 사무실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일단 마포구청 관계장은 저희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요. 해당 사안을 파악 중이다. 그러면서 처벌에 대해선 마포구의회와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반인이라도요. 이 비판을 받을 일이지만 현직 구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5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것도 파티룸에서 술판까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관련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지금 해명하는 게 파티룸인지 몰랐다, 사무실인 줄 알고 갔다. 저는 이 해명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행위부터 잘못됐고 이 코로나19 와중에 전 국민이 지금 칩거하다시피 했잖아요. 연말 사생활을 다 반납하고 집에서 틀어박혀 있는 격리 생활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파티까지 열고 또 노랫소리 쿵쾅거리고 밤 11시에 인근 주민이 신고할 정도로 저렇게 크게 한 거 저 분명히 잘못이죠. 잘못인데 더 잘못은 뭐냐? 거짓말을 해명을 하는 거죠. 나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세업자들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다가 보니까 갔는데 거기가 술 먹는지 노래하는지 몰랐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행동부터 잘못됐고 저렇게 거짓 해명하는 게 더 잘못돼서 얼마 전에 왜 윤미향 의원이 또 그 와인 파티 하다가 또 마스크도 안 쓰고 하는 게 또 지적된 적 있잖아요. 네. 저렇게 지금 우리 K 방역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국민의 협조, 자발적인 국민 기본권까지 어떻게 보면 넘기고 QR코드나 다 찍어가면서
그 자발적인 검역에 협조하는 거, 두 번째는 의료진들의 헌신, 이 두 개인데 거기에 지금 죄를 뿌리는 게 저 정치인들 아닌가. 정치인들 지금이라도 빨리 각성해야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우리 코로나19 대처에 큰 어떻게 보면은 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발 좀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의원도요. 이웃집의 신고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 네. 요즘에 이렇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내려지면서 이거 어기는 사람 이렇게 찍어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코로나와 파파라치를 합친 말, 코파라치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코파라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이 코파라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코파라치들에게 우수하게 활동을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면 5인 이상 집단으로 모여 있는 모습 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집단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앱인데 이번 달 1월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신고를 한 건수가 총 2만 5천여 건에 해당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무려 2배를 넘는 그런 수치인데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자 1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코파라치 참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활발한 상황인데요. 네. 온라인에서는 심지어 일부 카페에서는 코파라치 제도를 용돈벌이 삼아서 한번 해보자, 나도 신고를 해보자 이런 글들까지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코파라치 관련해서요. 지침 어긴 사람이 문제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이웃 간의 감시가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차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그러니까 지금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를 맞이해서 상당히 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같이 지금 생활하는 분들의 그 신고를 통해서 아마 이를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러한 아마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약간은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신고를 통해서 개인적인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욱더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웃 간의 그런 나름대로의 상당히 불신 이런 것들을 조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방역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방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고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돈이라는 이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돈이라는 유인책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의 방역은 성공할지 몰라도 우리 이웃 간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끈끈한 그 우애라든지 그러한 이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허무는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실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행정 부분은 조금은 지금 검토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파파라치 제도가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시행 중이죠. 뭐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도 투철한 시민의식을 더욱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양병원 이 근무자가 국민청원을 올려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아예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현재 이 코호트 격리가 된 요양병원 전국에 모두 17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곳의 의료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요양병원을 마치 일본의 유람선에 빗댔는데요. 당시에 그 일본 유람선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호트 격리되면서 무려 7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요양병원이 이런 상황이다라면서 이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에는 12월 15일에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요. 지금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이 의료진들이 모두 치료와 방역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때마다 확진자가 수십 명씩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이 의료진은 밝혔고요. 또 아직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
병상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60명이나 병원 내에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뭐 가족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은 없는 거예요? 네, 이 의료진은 그 청원을 올릴 때까지는 아무런 그 인력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에 이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요양병원을 위해서 3개의 특수 전담팀을 꾸렸고요. 이 구로구의 요양병원에는 약 30여 명의 의료진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이상은 기자. 어제 이제 주한미군이 이 백신 접종 시작했잖아요. 네. 한국인도 맞는 건가요? 그 카투사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한 미군 내에 주둔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미군 측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군 측은 카투사 외에도 이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기타 인원에 대해서도 접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에는 주한미군 측은 코로나로부터 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카투사 장병과 또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을 했었지만 이 정부 측에서는 조금 보류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카투사 장병이 국민청원 글을 올려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미군 측의 계획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더나 백신은 우리 정부가 어제 2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2-3달 뒤면 더 많은 우리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